시기별로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 시기별 특성 분석, 그리고 EU의 지역 발전 정책의 핵심 전략을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발전을 위한 약소 지역의 포용적인 지원의 측면에서 결속 정책이 대표적인 지역 발전 정책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와 산업 혁신, 그리고 특히 사회 혁신을 함께 구성하는 포괄적인 지역 혁신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다층적 레벨에서의 협력 강화 전략이 대표적인 세 가지 전략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표 사례로 핀란드 6개 도시 전략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항의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이 1990년대 말부터 세계 경제 세계화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국적인 레벨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한 경제 공간의 강력화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 도시들의 차원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 단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논의와 함께 제기되었던 개념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역 국가, 지역 세계, 혹은 세계 도시, 슈퍼 지역, 메가시티, 그리고 메가 지역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명칭이나 구체적인 범위는 좀 다르지만 이런 개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존에는 우리가 지역 개발하면 도시, 우리나라에서는 방역, 행정으로 이제 방역 단위를 당연한 어떤 지역 개발 단위로 했었는데 이런 논의들은 지역 개발 단위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잠깐 마스크를 쓰고 빨리 발표를 하려다 보니까 숨이 좀 차서.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메가시티 그리고 초광역화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메가시티, 대구, 영국, 행정통합 이런 논의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논의에 발맞추어서 정부도 지난 10월에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 초광역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그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은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극복을 하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균형 발전을 보호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균형 발전의 논의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런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주 초기부터 발전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출범을 하면서 그 회원 국가들 그리고 지역 간의 경쟁력의 격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결과적으로는 유럽연합 전체의 통합적인 결속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라는 우려를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통합을 위해서는 EU 차원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공정제가 형성되면서 EU 지역 정책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서로 목차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EU 지역 정책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 지역의 포용적인 지원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결속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 혁신을 강조하는 스마트 공문화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다층적 레벨에서 협력 강화 전략. 그래서 EU에서는 이걸 인터레그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EU의 사례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EU 공동체 전체에서 통합 그리고 포용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켜왔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EU 지역 발전 정책의 시기별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성기입니다. 1957년부터 1986년까지. 이 시기는 범국가적인 지역 정책이 기반이 마련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 정책에 대한 관심이 형성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EU의 정책적인 대입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최초의 어떤 그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유럽 지역 개발 기금이 편입이 되어서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이
이 자금을 활용하는 이런 정책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987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발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발전 국가들이 EU에 가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결속의 문제가 EU 공동체 전면에 부풀어지면서 이 결속 정책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이즌 팔로시인데요. 유럽의 어떤 결속을 가져오겠다는 그 어떤 목적의식이 이 정책 이름에도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에는 이 경제적, 사회적 결속이라는 새로운 조항을 마련을 하면서 이 낙후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명문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EU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체계적 지원 체계 확립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한 EU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게 되는 시기가 발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심화기입니다. 1992년부터 1996년도까지. 이 시기에는 지역 정책을 EU 공동체 전면화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서 결속 정책에 이어 결속 기금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EU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대, 심화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학생 1997년부터 2013년도까지. 이 시기에는 그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EU 내에서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라든가 재정 확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의 확대라는 어떤 역사적인 필연성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EU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균형 발전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런 EU 전체적인 차원에서 균형 발전과 함께 또한 확산기에는 개별 국가들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점점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성의 원칙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확산기에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 국가, 그리고 어떤 불평등, 격차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변화기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 변화기의 시기에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탄소 중립,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면적으로 대두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유럽 그 지역 발전 정책에도 이 지역 혁신 체계라고 하는 혁신성에 대한 강조가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는 이 혁신성이 혁신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혁신을 통한 어떤 지속 가능성의 강화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경제 발전 중심에서 뭔가 지역의 협력, 통합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다면 최근에 어떤 경향성은 이 탄소 중립,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산업 혁신과 사회 혁신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시기별 특성 분석을 기초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 발전 정책의 핵심 전략 세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 지역의 포용적인 지원 측면에서의 결속 정책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결속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낙후한 지역, 상대적으로 발전이 낮은 지역에 유럽의 그 기금을 투자를 해서 발전을 촉진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988년도로 넘어서는 부분은 결속 정책으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결속 정책의 경우에는 낙후 지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심화 발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결속 정책 1998년부터 1999년도까지는 5개의 지역,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1, 오브젝티브 2 이런 식으로 해서 낙후도 정도를 5개로 구분을 해서 이 5개의 지역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고요. 시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자, 이 표는 제2차 결속 정책에서 낙후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의 기준으로 낙후 지역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시기가 넘어오면서부터는 제3차 시기, 제4차 시기에는 지역의 부분을 조금 더 간소화합니다. 그래서 3차 시기와 4차 시기는 총 3개의 지역으로 지역을 구분을 해서 이 낙후 지역을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4차 결속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2007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 이 시기에는 이제 유럽 지역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모색이 되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결속 정책, 제6차 결속 정책이 2021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지금 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6차 결속 정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오늘 정책 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쟁적이고 스마트한 기업, 그리고 친환경성, 탄소 중립 경제를 전환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사회적이고 포용적인 기업,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개발 촉진을 통한 시민 친화적인 유럽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자금 규모를 약 3,920억 유로를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 6차 결속 정책에서는 지역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굉장히 간소화해서 크게 세 가지로 지역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발 지역, 이 지역 부분의 그 기준이 GDP, EU 전체 GDP 평균입니다. 그래서 고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EU 평균의 5% 이상인 지역의 고개발 지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상으로는 전체 그 프로젝트 사업비의 40%, 그리고 50%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환 지역이라고 해서 GDP가 EU 평균의 75 이상 6% 정도의 지역, 이 지역의 경우에는 60에서 70%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저개발 지역, 즉 GDP가 EU 평균의 75% 이하인 지역의 경우에는 85%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럽의 전체 지도를 나타내봤을 때 저개발 지역은 주황색 진하게 표시된 지역이고요. 포르투갈이라든가 동유럽 쪽이 저개발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경제 및 산업 혁신과 사회 혁신을 함께 구현하는 지역 혁신 전략입니다. 이 지역 혁신 얘기할 때 최근 EU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이 이 스마트 전문화 전략입니다. EU에서 사실 혁신 전략은 그 지역 혁신 체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지역 혁신 체계가 어떤 지역의 참여성 같은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들이 나타나면서 이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장소 기반의 지역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이것을 스마트 전문화 전략, 스마트 스페셜라이제이션 스트래티지, 줄여서 S3라고 합니다. S3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지역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차별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차별화된 어떤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된 어떤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 지역의 이해관계자 그리고 자원의 집중화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존의 RIS와 비교가 되면서 주로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기존의 RIS의 경우에는 어떤 굉장히 정적인 환경을 구상하면서 이 행위자 간의 어떤 과정에서 나타나는 혁신성, 그리고 지역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나타나면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나 맥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에 기반한 어떤 기업가적인 발견 과정을 강조하는 개념이 이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크게 6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첫 번째 단계는 혁신 전체적으로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상호소통을 하면서 프로세스,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할 어떤 핵심 전략들을 구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전략을 시행을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개념이 기업가적인 발견 프로세스와 지역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입니다. 이 스마트 전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그 기업가적인 발견 프로세스를 통해서 촉발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지역 혁신 체계에서는 정부와 그리고 산업 그리고 학계의 트리플 헬릭스를 강조를 했었는데 이 스마트 전문화 전략으로 넘어서서는 거기에 시민 참여자가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중 나선, 쿼드러플 헬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중 나선의 참가자가 잠재적인 어떤 활동, 기획,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어떤 상향식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발견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당사자들이 참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그 산업 혁신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강조를 하고 있는 개념이 사회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새로운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수요를 더 나은 방법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어떤 사회 전체의 그 실행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 혁신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서도 이 사회 혁신적인 기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혁신 정책에 의해 지원받지 못한 어떤 부문, 사람들의 수요, 요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고, 그리고 전통적인 혁신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회 혁신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존의 경제나 산업 혁신뿐만이 아니라 사회 혁신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EU 아틀란틱 지역의 그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세부 내용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다수의 사례들이 사회혁신적인 모습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회혁신적인 어떤 부분들을 구현하고 있느냐, 사회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새로운 물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 그리고 또 많은 것이 건강이라든가 삶의 질, 그리고 고령자 케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혁신설을 다루고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혁신과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포괄하고 있으면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념이 함께 활용하고 적용될 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혁신 전략에서 세 번째 나타나고 있는 특성은 지역혁신 지수를 통한 지역혁신성 평가 및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혁신성의 정도를 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 혁신성 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의 경우에는 2021년 유럽 혁신 지수를 발표를 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유럽 전체적인 지역을 크게 이제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괄 혁신, 일반 혁신, 그리고 혁신 우위, 그리고 혁신 리더 이렇게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그룹은 다시 세 가지 사회 그룹으로 구분해서 총 유럽을 12개의 기준으로 구분을 한 혁신성 평가 결과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북유럽 쪽의 국가들이 혁신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동유럽 쪽이나 아까 그 저개발 국가로 분류가 되었던 이런 포르투갈이라든가 동유럽 지역의 혁신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은 다층적 레벨에서의 협력 강화 전략입니다. 인터웰브라고 해서 유럽 지역 협력, 유로피안 테리토리얼 코퍼레이션을 줄여서 부르는 용어이고요. 이 그 지역 그 협력 강화 전략은 건강, 환경, 연구, 교육, 운송, 지속 가능한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공동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공유 솔루션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협력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1990년도에 굉장히 이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그 규모가 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지역 협력 프로젝트로 자금을 지원받은 국가들 초기에는 11개에 불과했지만 지금 28개 국가, 그리고 그 자금 지원의 규모도 굉장히 한 10배 정도로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기간 동안에 이런 유럽 협력적 인터랙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랙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보다 더 적은 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계 지역 간의 어떤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간의 협력,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어떤 지역 간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프로젝트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랙의 경우에도 2021년부터
2021년부터 2027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안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더 나은 협력 거버넌스와 더 안전한 유럽입니다. 이 거버넌스들과 시민 참여 같은 것들을 더 점점점 강화하고 있는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협력 거버넌스 목표를 위한 세부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적혀져 있는데 보시면 시민사회 행위자 이런 분들의 어떤 참여와 협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향후 6년의 기간 동안 자금 지원의 계획을 보시면 전체 이제 그 협력의 수준이 경제 지역 그리고 국가 간 그리고 국가보다 더 넓은 지역 간의 협력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자금의 그 비중을 살펴보면 경제 지역 간 협력의 약 72%의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이런 그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구현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핀란드 6대 도시 전략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핀란드 6대 도시 전략의 경우에는 핀란드 6대 주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 간 헬싱키를 포함하여 이 6개 도시 간의 어떤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의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 간의 어떤 공동의 경제 발전, 혁신을 실현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대표 사례일 것이고요. 이 6개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냐 하면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도시들이 아니라 유럽 그 국가 전체 인구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들이고요. 핀란드 전체 GDP로 봤을 때는 60%, 연구개발혁신들의 75%, 기업 매출의 약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대학들도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량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협력을 하게 되었느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어떤 도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라는 데서 어떤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인식을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경쟁력, 세계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단 협력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핀란드 6개 도시 전략의 경우에도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6개 도시가 이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동의 미션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를 같이 이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서 포커스 영역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개방형 혁신 플랫폼, 데이터 개방, 그리고 개방형 참여 및 고객의식, 이 세 가지 영역을 핵심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6개 도시가 굉장히 열린 아이디어 기술, 네트워크, 파트너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 기존의 지역 혁신 체계, 아라에스로 불리는 지역 혁신 체계와 다른 점이 이 시민들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핀란드의 경우에도 이 6개 도시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공동체, 그리고 R&D 조직들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제일 위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네 부문들의 어떤 협력을 통한 어떤 새로운 혁신의 창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6개 도시 전략을 추진을 하면서 6개 도시 간의 어떤 공동의 협력을 위해서는 적절한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이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관리 부분입니다. 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6개 도시의 대표자들로 주요 의사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스티어링 그룹이라고 해서 운영 그룹, 전문가, 6개 도시들을 추천한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운영 그룹이 실제 프로젝트 과정 같은 것들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6개의 도시에는 전략사무소를 둬서 기존의 실행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별 어떤 자원의 공유라든가 역할 분담 결정 이런 것들이 전략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개 도시 전략의 성과는 무엇이냐? 실제로 이 6개 도시 전략을 추진을 하고 봤더니 도시 간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참여 도시들에게 굉장히 강한 혁신, 개발의 문화가 전개가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향후에 어떤
무시간의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낮췄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도시들의 협력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핀란드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한계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당초에 예상만큼, 계획만큼 깊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점,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 같은 것들이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좀 짧게 EU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전략과 그리고 핀란드 2050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성들의 종합과 정책적인 함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스마트와 인클루시브, 그린의 통합입니다. 소용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 기후위기 대응 강화가 아주 정면에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특히 이제 2020년에 발표가 되었던 유럽 그린 뉴딜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포용성, 혁신성 같은 것들을 모색을 했다면 최근에는 그 중심이 지속 가능성으로 이동을 하고 지속 가능성 하에서 경제 발전, 탄소 중립, 그리고 산업 혁신과 사회 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인 지역 혁신을 강조를 하고 있는 특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여전히 지금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이나 혹은 초과학점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들이 있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국가 기본 계획 수립에서도 이런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기후,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특성은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낙후 지역의 전략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별도 정책의 설명을 드리면 낙후 지역을 구분을 하고 그 낙후 지역에 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EU 포이즌 퍼라시 별도 정책의 주요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균형 발전과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이제 그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서 균형 발전 총괄 지표라든가 지역 차등 지역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초광역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초광역 지역 내에서 어떤 균형 발전의 논의도 또 한편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대전 세종 충청권역 내에서 포용적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어떤 결속 기금과 같이 대전 세종 충청권역 같은 지역 발전 기금을 구성하고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라든가 포용적인 균형 발전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낙후된 그리고 쇠퇴한 지역을 선정하는 선정 기준을 마련을 해서 선도 사업을 추진을 하거나 지역 발전 기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혁신 평가 체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초광역권 내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낙후 지역 평가라든가 모니터링 체계 이런 것들이 마련된다면 굉장히 지역 내에서 어떤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제도적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입니다. 기업 과정의 발견 프로세스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디펜션 구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선순위의 구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기존의 어떤 RIS의 상관을 더 나아가서 지역의 고유한 자산, 특성을 활용을 하되 지역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업 과정, 발견 과정을 통해서 장소 기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기존에는 지금 우리는 경제혁신이라든가 산업혁신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일부에서 하고는 있지만 많이 상대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산업 혁신과 사회 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인 지역 혁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층적 레벨에서 협력 정화입니다. 앞에서 유럽의 경우는 다양한 레벨에서의 지역 간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용적 균형 발전을 모색함에 있어서 지역 간의 협력 중요성은 사실 굉장히 강조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지역 간의 협력은 이런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멀티레벨 거버넌스로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멀티레벨 거버넌스는 이제 이론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층위가 다른 개별 정부 단위 기관의 거버넌스, 예를 들자면 국제적인 차원, 국가 차원, 지역 차원, 지방 차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유형은 특정한 정책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구성되는 정책적 거버넌스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다층적 거버넌스 모두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별 시군 내부에서 어떤 세부 지역 간 협력, 아까 EU에서의 경계 지역 간 협력 같은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세부 지역 간 협력이라든가 혹은 광역행정구역을 관리하는 시군의 협력이 자유롭고 탄력적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포용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세부 정책 분무별 거버넌스 구조가 마련이 돼서 기능 중심적인 협력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문제 한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데